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타당해 보이는 의혹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 쏘았죠. 신형 순항미사일 쏘았는데 그거 아무리 봐도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것은 아닐까. 뭐 넘어갔던지 아니면 그들이 훔쳤던지 어쨌든 원천 소스가 이 남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현무3 순항미사일 그 기술이 셌을까요?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쏩니다.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익스칸데르가 아니고 현무2B, 현무2B 같다? 또 북한판 뭐 에이테킴스 쐈다. KN-24. 저는 그거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즘 같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왜 제가 북한 순항미사일이 우리 한국의 기술이 대폭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의심을 가지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제 주장이 타당하시면 그걸 좀 전파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쏘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사전 탐지 실패한 것 같습니다. 1월 25일 날 합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25일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방향, 속도 등은 한미 정보자산 탐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분석하고 아직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은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사 시점이 언젠지 그냥 오랫동안 비행했다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 그냥 뭐 팔자 정도 그리고 그랬을 것으로 예상되고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아는 거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북한이 일단 우리 한국의 조기 경보기 P-사이즈죠. 이 조기 경보기 하늘에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대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 가동 안 합니다. 야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가동되지 않은 야간에 쏘았을,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 신새벽에 쏘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조기 경보기에 탐지가 안 돼야 되니까. 둘째는 워낙 초저공 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는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지상 탐지 레이더인데, 지상에 배치된 레이더인데, 지상 배치 레이더는 이 레이더의 조사 각도보다 낮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더의 조사 각도보다 낮은 꼴짝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럼 성공했냐? 북한은 아직 자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1월 26일 SPN 서울평양 뉴스가 보도를 하는데요. 북한이 전날인 25일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6일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진행한 4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해왔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면 그 다음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자랑 안 하고 있다. 이 말은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부분이죠. 자, 이건 이제 여태까지 개황이고, 자, 그러면 북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항미사일을 만들게 됐을까요? 또 그 순항미사일은 도대체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그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의 이 발사 원점, 비행 경로 이거 확인 못한 이유는 순항미사일의 비행 특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 터컴이라고 부르는데요. 지형 대조 항법 시스템인데요. 터컴은 터런, 컨트롤, 매칭 해서 기존에 이렇게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5m 곱하기 5m짜리 이 픽셀을 하나 이제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형을 다 만들어 놓고 자신이 날아가는 경로에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 있고 소나무가 높이 있고 또는 뭐 울뚝 솟은 나무가 있고 굴뚝이 있고 또는 그냥 완전히 평야만 있고 그러다 갑자기 솟은 바위가 있고 이런 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불룩 쑥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나는 지금 평양 북쪽에서 쏘아서 청와대를 때린다. 그러면 청와대 평양 북쪽에서 날아올 때 뭐 언진산맥, 멸악산맥 막 넘어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다 보면 들키니까 그 협곡 골짜기 따라오죠. 그리고는 이제 이 휴전선 쪽으로 비무장지대 쪽으로 들어와서 이 레이더 사각지대 쪽으로 확 파고 들어가지고 뭐 또 북한산 북악 넘어와가지고 이제 청와대 쪽으로 돌입한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INS, 즉 관성항법을 하면서 내가 입력되어 있는 정보하고 계속 밑으로 이제 레이더를 조사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 거하고 입력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맞는지 높낮이가 맞는지 이제 이걸 추적해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때리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리죠. 자, 이건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획득한 3차원 지형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미사일 유도 장치에 입력한 뒤에 미사일 내부의 기압 고도계와 레이더 고도계를 이용한 측정한 지형 정보를 입력된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의 항법입니다. 적의 레이더 사각지대 아래로 저공 비행이 가능해서 순항미사일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마 0.7, 마 0.8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항미사일 쭉 날아가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대공포에 격추되기도 하고 느리니까 그냥 여객기 정도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여객기 우리 타보면은 속도가 시속 800 몇십 킬로미터 이렇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육안으로 딱 보이면 이제 대공포에 격추되기도 하죠. 순항미사일은 그래요. 그런데 레이더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레이더는 다 대부분 산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산 밑으로 들어가면은 레이더가 산 위에 딱 있으면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5도 위 각도로 딱 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그냥 꼬불꼬불 날아가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더에는 잘 안 보이는데 눈에는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공포 격추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지형 추적을 어떻게 했을까요? 첨단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 이 항법 기술이 북한에 있다고? 터컴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지형 정보는 북한이 어디서 얻습니까? 이걸 얻으려면 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호크 같은 고고도 정찰기 있어야 되고 아니면 U2 같은 유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 정찰기 고고도 해서 쫙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빌딩이 새로 솟을 수도 있고 철거해가지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강남도 재개발해가지고 더 높은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막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상시 정찰기를 띄워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정찰기 있습니까? 없죠. 북한이 위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어딘가에서 꼬불꼬불 지형 추적 비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레이더로 못 봤으니까 아주 초저공 비행을 그냥 이렇게 넘나들듯이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신들의 북한 지역의 지형 정보는 이 3D로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데 정말 희한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형 정보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만 지형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애초에 발사 지점부터 우리 쪽으로 날아올 때 1시간 넘게 날아와야 되니까 안 들키려고 하면은 자신들의 지형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발사 원점부터 때리는 타겟까지 전부 지형 정보를 3D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북한이 우리 땅은 고사하고 북한 땅은 지형 정보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찰 자산, 촬영 자산이 있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뭔가 미심쩍죠. 자, 그리고 정말 4년 만에 퀀텀 점프 해버렸습니다. 요즘 퀀텀 점프. 이런 거 유행하는데요. 진짜 퀀텀 점프 해버렸어요. 4년 전에 2017년 6월 8일 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때 이제 KN-19라고 하는 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때 2000m 고도로 날아갔어요. 순항미사일인데 속도도 느린 것이 2000m 고도로 날아가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미사일 생긴 게. 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 또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엔진 형상을 봐도 터보제트 엔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km 날아가서 바다에 있는 이 폐선을 때렸는데 이 폐선 때린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함교 위에 뭐가 삼각형으로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 여기저기에 굉장히 큰 금속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에 돌입할 때 레이더를 가지고 탐색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레이더 시커라고 하는데 레이더를 가지고 탐색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낮은 타겟이 있으면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탐색하는 시커, 이 레이더 시커 기술이 워낙 떨어지니까 혹시 이 폐선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여기다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큰
이런 뭐 이 각이 팍팍 져 있는 이런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금속 조각, 뭐 조각도 아니죠. 엄청나게 큰 판때기들을 금속 판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뭐 최대한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위에 아래 뭐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혹시 발견 못해서 못 때리고 헛발칠까봐. 이랬는데도 4발 쏴서 2발만 맞았습니다. 이게 불과 4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비행할 능력도 없고 또 엔진은 터보 제트 엔진이고 그리고 레이더 스티커는 형편없는 그런 감도고 왜? 2발밖에 못 맞췄으니까 반밖에 못 맞췄으니까 이 정도였는데 아니 불과 4년 만에 얘들이 어떻게 이런 우리 조기 경보기 또는 우리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초저공 근접 비행을 아주 오랫동안 비행을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발전을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점프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아까는 레이더, 스티커 뭐 이런 기술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추진체하고 형상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형상 설계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덕지덕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까? 새로운 형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200km 날아갔는데 그것도 2000m 고도를 통해서 200km 날아갔는데 이게 이제 시스키밍 아주 적어도 한 50m 정도 고도로 시스키밍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 밀도의 저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거리가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비행했다. 그러니까 뭐 1000km 이상을 비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엔진 연비가 도대체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갑자기? 200km도 제대로 못 가던 그 허접한 연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을 비행할 정도로 연비가 좋아졌냐 이겁니다. 그 정도로 연비를 4년 만에 퀀텀 점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그냥 뭐 연비로 그냥 다 섞어냈겠죠?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지형 대조 항법 가능해진 이 스티커 형편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덕지덕지 RCS 높이기 위해서 금속 판때기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우리 얼마나 초저공 비행했으면 우리 레이더에 전혀 탐지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붙을 정도로 갑자기 4년 만에 스티커 레이더 성능이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정말 수상하죠. 자, 그래서 도대체 북한은 자신들의 지형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의문을 일단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V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아무나 다 공개하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신들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뭐 건설업자들, 토목업자들 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야 되죠. 공사도 하고 작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따 치고 그런데 2021년에 갑자기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이 북한 지역 공간정보 구축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돈 300억 원을 들여서 북한의 지역에 대한 완전히 아까 제가 5m 곱하기 5m 그 픽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 걸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해줍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통일 이후에 어쩌고 이렇게 뭐 하면 통일 가지고 있다가 통일 이후에 공개를 하면 되죠. 또 가지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에게 이 정보를 주면 되죠. 그런데 왜 미리 공개를 합니까 이걸? 북한 놈들 보면서 지네들 순항미사일 오는 경로점 미리 잘 알고 참조하시라요 하는 이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왜 지금 남북 경협 사업도 실시 안 됐고 통일도 안 됐는데 북한 지역 공간정보 구축 해가지고 우리 글로벌 호크, 미국의 U2 그리고 각종 정찰 위성들이 그렇게 찍어온 사진들을 왜 북한에게 그냥 뭐 장애물 없이 보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확 일반인에게 공개합니까? 일반인에게 아무에게나 공개를 한다는 것은 북한도 보라 이겁니다. 도대체 북한 지역 공간정보 구축이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두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병들이 북한 지역 공간정보 이거 2급 비밀로 취급했던 겁니다. 2급 비밀. 2급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그런데 이걸 지금 그냥 일반 공개를 해버려요. 이 정부가.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 정말로 남북 경협 사업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일까요? 지금 남북 경협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 경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우리 레이더를 피해서 완전히 그냥 초저공 비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금성3호 이거 미사일 쏘았을 때 터보제트 엔진이었습니다. 터보제트.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폭형 무인 타격기인데요. 이게 미국의 MQM-107이라고 하는 표적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많죠. 이것도 역시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금성3호 함대함 미사일 아까 보셨듯이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터보제트 엔진은 속도는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장거리로 날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사한 이런 순항미사일들은 터보팬 엔진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연비가 획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같은 또 우리 현무3 같은 빨간 게 현무3입니다. 위에는 까만 게 지금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이고요. 그래서 현무3나 토마호크나 이런 장거리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을 씁니다.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된 터보팬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한국의 KT즘하고 너무 비슷해.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미국 건데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건데 그 정보를 북한이 빼갔다고? 저는 그럴 가능성 0.00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면서 개인 입사 이거 뭐냐?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의 KT즘 이 북한의 이제 동굴 장사정포 동굴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KT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KT즘을 2017년에 완성했고요. 북한은 2019년에 개인 입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한판 익스칸데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또 열차 발사 미사일 자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KN-23인데 2018년 처음 보여줬는데요. 이거 우리 현무2B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현무2B, KN-23. 러시아에서 가져온 KN-이스칸데르냐 아니면은 한국의 현무2B냐 생긴 거 우리 현무2B도 또 편심탄도 비행해요. 생긴 거 그리고 사거리 또 비행 특성 전부 우리 현무2B하고 비슷한 게 북한의 KN-23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천궁 지대공 미사일 쏘았죠. 2011년에. 그런데 얘들은 또 번개 6호를 쏘았네요. 이것도 지대공 미사일인데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어요. 자, 2021년 9월 1일 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방위사업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1만 1238회, 국방과학연구소는 1만 1413회에 달했다. 지난 3년여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군 무기개발 및 도입 과정 등을 담은 기밀을 노린 해킹 시도가 2만 2천여 회나 발생한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 2281회, 2019년 3240회, 2020년 3876회를 기록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킹이 늘어날까요? 여기서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일부 우리도 모르게 뺏긴 거, 또 유출된 거 있을 수 있죠. 또 국방과학연구소 USB에 담아가지고 퇴직자들이 중국으로 가져가고 기가 막힌 일들이 ADD에서 발생했죠. 그게 중국으로만 갔고 또 중국도 가배 안 되죠. 또 자기 호주머니에만 계속 그 USB가 들어있고 아니면 우리 방산업체로 들어가고만 했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북으로 갔다라는 보장 없습니까? 의심 안 해도 됩니까?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너무나 똑같이 생긴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많냐? 그것도 우리가 개발하면 딱 몇 년 후에 딱 만들고 그것도 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넘긴 USB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USB 요즘 이 손톱만한 USB에 64기가, 128기가 컴퓨터 한 개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보다리에서 USB 줬다라고 하죠. 원자력 관련해서. 거기에 과연 그런 기밀만 들어있었을까? 아니면은 정말 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 현무2, 현무3, KT즘 또 원자력 관련한 스마트 원자로 쟤들이 지금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 원자로 만들었던 그 기술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는요, 반드시 너무나 어렵겠지만은 이 USB에 뭐가 들어있었던지 확실하게 밝혀내서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북한은요, 저特컴 기술 가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국토지리원은 왜 통일도 안 됐는데, 경협도 안 시작됐는데 북한 지역의 저런 3D 정보를 왜 공개를 하냐 이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